안녕하세요. Ask Professor 차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반물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기본 입자가 처음에는 19세기에 원자에 대한 생각이 19세기에 다시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 원자, 영어로 애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이다. 이름이 바로 기본 입자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 가지 증거를 알게 됐고, 결국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그 원자 속에는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절대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모든 원자는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들어있고, 또 모든 물질은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것이 기본 입자다 라고 알게 돼서 여기다가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다가 과감하게 어떤 이름을 붙여줬어요? Elementary Particle이다, 기본 입자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더 기본이 되는 입자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됐을까? 그런 생각은 두 가지 점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론이고 또 하나는 실험인데, 순전히 이론으로 새로운 입자가 존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장 먼저 선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디렉과 유카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자들이 있다고 이론으로 예언하더라도 그 입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 기본 입자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입자들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 검출기가 발명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자, 그 검출기가 바로 뭐냐면 구름상자와 사진 에멀전인데 이것 가지고 이제 검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이 이론적인 면을 설명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구름상자와 사진 에멀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폴 디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전자의 존재를 예언한 사람이지만 무엇으로 유명하고 무엇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냐면 상대론적 디렉 방정식을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1928년에 양전자의 존재를 예언했는데 이걸 이론으로 예언한 것이죠.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비상대론적인 슈레딩거 방정식,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나올 때 무엇도 또 같이 나왔냐면 특수상대성 이론도 나왔습니다. 특상대성 이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특상대성 이론 배울 때 특상대성 이론이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해준 것이었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잘 못 알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은 공간과 독립적이다. 공간과 상관없이 시간은 혼자서 흐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상대성 이론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공간과 똑같은 것이다. 시간은 공간의 한 축과 마찬가지다. 이게 특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무대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론들은 근사적인 이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자기학은 그렇지가 않았죠. 전자기학은 빛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원래부터 특상대성 이론에 부합되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아무튼지. 그런데 이제 1920년대에 양자역학이 나오고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는데 슈레딩거 방정식도 상대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의 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양전자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이 나올 때 처음에 어땠습니까? 1925년, 26년에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의 형태로 행렬식으로 양자역학을 제안했고 슈레딩거는 미분 방정식인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형태로 양자역학을 제안했죠. 근데 폴 디렉이 그 두 개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33년에 슈레딩거가 노벨상을 받을 때 노벨상을 1932년에는 하이젠베르크가 받고 1933년에는 디렉과 슈레딩거가 같이 받았습니다. 물론 수여는 같이 했습니다. 자,
양자역학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때 디렉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공간과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정식이 있으면, 자연현상에 대한 식이 있으면 1차로, 물론 특상대성 이론에서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만 딱 눈으로만 보더라도 시간과 공간이 대칭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식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식은 어떻습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1차 미분인데 공간에 대한 미분, 저기서 델 제곱, 이 라플라시아는 파샬 x 제곱분의 파샬 제곱, 파샬 y 제곱분의 파샬 제곱, 이렇게 공간 좌표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항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 편미분했고 공간에 대해서는 두 번 편미분한 거. 이건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지, 특상대성 이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고쳤느냐? 자, 이런 형태로 고쳤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고쳤는데 여기서는 설명할 게 많지만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식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1차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대론적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풀었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에너지 고유값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에너지 고유값이 됩니다. 그래서 EM분의 P제곱 더하기 V. 그래서 이게 V의 기준점보다 더 큰 그런 에너지, 다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 0이라고 하면 0보다 더 큰 에너지를 항상 갖게 되고, 우리 전자라고 하는 페르미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페르미온은 한 가지 상태에는 두 개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지는데, 디락 방정식의 경우에 에너지 고유값은 상대론적인 에너지 모멘텀 정지질량 사이의 관계식인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운동량이 커지면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작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디렉 전에도 사실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상대론적인 방정식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결과를 얻어가지고 포기해야지만 됐던 것이죠. 근데 디렉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의 고유값을 갖고 있는데, 진공 상태 이미 마이너스 에너지 고유값 상태는 전자들의 마이너스 에너지 고유값 상태는 다 꽉 차 있어서 안 보인다. 꽉 차 있으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진공 상태가 있고 그 밑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전자들이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그래서 에너지가 정지질량, 전자의 정지질량 에너지의 2배가 넘는 그런 감마선을 쪼일 것 같으면 여기에 차 있는 전자를 튕겨낼 수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튕겨져 나오냐면 이렇게 전자가 튕겨져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꽉 차 있는 데서 구멍이 하나 생기죠. 이 구멍이 바로 무엇처럼 보이냐면 전하가 반대인, 꽉 차 있는 데서 음전하 하나를 빼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양전하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전하가 양전하를 띄고 있는 질량은 전자와 같은 그런 입자가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반입자,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꽉 차 있는 데서 구멍이 생겨서 반입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반입자에 대한 모형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반입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양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양전자를 우리말로 하면 포지트론입니다. 일렉트론의 반입자인 양전자, 포지트론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하고 결합이 돼서 반물질의 존재를 알려줬습니다. 양자역학하고 특상대성 이론이 결합이 되니까 저절로 반입자가 존재해야지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디락 방정식이 옳다면 이렇게 여기에 E의 위첨자 마이너스는 전자입니다. 그리고 E의 위첨자 플러스는 이건 양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 어쩌면 이렇게 두 개의 감마선으로 돼서 사라집니다. 질량이 사라질 수도 있고, 거꾸로
두 개의 감마선이 만나서 양전자와 전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이런 양전자가 존재해야지 된다고 예언을 한 것이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출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실험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양전자를 찾아낸,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칼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양전자를 1932년에 발견했습니다. 1928년에 이론적으로 예언돼 가지고 4년 후에 1932년에 발견됐으니까 굉장한 일이죠. 부모가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앤더슨은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더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이 양전자는 수명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생기면 바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기냐면 저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우주선이 충돌합니다. 이 우주선은 작은 입자, 우주를 날아다니는 입자를 얘기합니다. 꽝 충돌할 것 같으면 거기서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양전자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것을 구름상자, 아까 소개했던 구름상자 사진을 분석하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구름상자 옆에다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입자들이 움직임이 이렇게 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궤적을 보면 자 여기서 충돌해서 감마선은 보이지가 않아요. 전하를 띄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갑자기 두 개가 생겼는데 우리 균일한 자기장에서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는 어떠냐면 원운동을 합니다. 원운동을 하는데 이 원이 점점 작아지는 것은 지금 에너지를 잃어버려 가지고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양전하냐 음전하냐에 따라서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이 경우에 도는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이걸로 질량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는 양전자고 또 하나는 전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더 큰 에너지의 양전자와 전자가 쌍이 이렇게 나타난 걸 이렇게 발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름상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전자의 존재를 칼 앤더슨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론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카와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에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1949년에 발견했는데 이건 어떻게 했느냐? 이론적으로 또 입자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와는 1935년에 핵력의 매개입자라고 하는 입자의 존재를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학에서 교토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사카 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핵력의 존재,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핵력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게 1947년에 유카가 제안한 입자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발견했냐면 사진 에멀전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발견된 다음에 47년에 발견되고 49년에 유카와가 드디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카와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느냐? 우리 원자핵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서 해결됐습니까? 중성자가 발견되면서 해결됐죠. 1932년에 중성자가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거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핵자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합니다. 뭐만 다르냐면 전하만 달라요. 그래서 쌍둥이 입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 속에 어떻게 붙어 있을까? 특히 양성자들은 어떻습니까? 양전하 갖고 있죠. 근데 전기력은 두 입자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가까워지면 굉장히 큰 청력을 작용하죠. 그런데도 이 원자핵은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 원자핵 속에 양성자 또는 중성자들이 묶여 있으려면 다른 힘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힘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당시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전기력보다 더 커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큰 힘이라면 우리 주위에서 안 보이면 곤란하죠. 보여야 되겠죠. 안 보이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 힘을 당시 학자들이 일단 핵력이라고 부르고 이 핵력이 어디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왜 관찰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또 어떤 의문이 있냐면 당시에 기본힘,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힘 중에서 기본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접촉하지 않는데도 그 물체가 또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만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질량 때문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그 다음에 접촉하지 않는데도 전하 때문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거 말고 또 핵력이 제3의 기본 힘일까 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었죠. 자, 그런데 유카와가 매개 입자가 존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도대체 전하할 때 입자들이 접촉하지 않는데도 멀리서 어떻게 전기력을 작용할까 라고 하는 문제를 당시에 양자역학이 발달해서 양자장론이 되면서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기력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어떻다고 생각했냐면, 여기에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와 전하 사이를 상호작용하는데, 그 상호작용할 때 두 개를 그 전기력을 전달시켜주는 매개 입자가 있다. 그 매개 입자가 광자인데, 그런 입자가 교환이 되는데, 그 광자의 매개 입자가 그 힘 전달하는 범위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그 범위는 그 매개 입자의 질량으로 결정이 되는데, 전기력의 경우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무한대로 크죠. 질량의 반비례합니다, 범위가. 그래서 전기력의 경우에 광자는 질량이 0이다. 그래서 광자의 정질량은 0이어야 된다. 이런 이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카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핵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핵력이 원자 핵 속에서만 작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 속에서만 작용하는 범위가 그렇게 작으려면 그 매개 입자가, 핵력을 전달해주는 매개 입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질량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 힘이야지만 하는데, 핵력에 미치는 범위는 얼마야 되냐면, 원자 핵의 내부여야지 되니까 원자의 크기가 대략 2페르미 정도라고 한다면, 페르미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의 크기를 기술하는데 딱 알맞는 정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페르미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입니다. 원자는 어떠냐?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 되죠. 그래서 원자의 지름을 얘기하는 단위로는 온스트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의 크기를 기술하는 단위로는 이 페르미를 사용하는데, 원자의 크기가 되게 2페르미 정도라고 한다면, 불확정성 원리, 뭘 사용하냐면, 불확정성 원리가 위치와 선운동량에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 시간에도 작용하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대략 계산합니다. 그러면 매개 입자가 존재하는 시간 간격을, 이거를 원자 핵을 그 매개 입자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한다면, 광속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시간으로 한다면 델타 t는 얼마가 되냐면 C분의 델타 x. 그래서 이 시간의 단위를 페르미 퍼 C, 이 단위, 이 아주 작은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퍼 C라고 한다면, 그러면 매개 입자의 에너지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델타 E는 델타 T분의 H바인데, 여기에 이 페르미 오버 C가 위로 올라가면 H바 C가 되죠. 그리고 H바 C는 그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97.3 MeV 페르미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페르미 지워지고 약 100 MeV쯤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매개 입자의 에너지가 100 MeV쯤 되는데, 이런 에너지가, 질량이 100 MeV 정도인 그런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기력 매개하는 광자에 대한 메커니즘이 바로 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죠. 이걸 핵력은 양성자와 중성자 또는 중성자와 중성자 이런 것들 사이에 매개하는 것인데, 그것을 매개하는 입자, 여기는 이제 파이 메존이라는 이 입자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전하가 0짜리, 전하가 1짜리 이런 게 있는데, 전하가 0짜리는 파이 제로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매개 입자가 존재하는데, 그러려면 100 MeV 정도 되려면 당시에 알고 있는 입자는 뭐가 있었냐면 전자가 있었고, 전자는 질량이 0.5 MeV 정도 되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1000 MeV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매개 입자는 전자 질량의 약 200배 정도 되는 그런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론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거 예언은 1935년에 아주 일찍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걸 관찰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실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겠어요. 이 영국 사람이 파이 중간자를 드디어 발견했는데 이 파이 중간자가 행력을 매개하는 입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거 1946년에 발견이 됐고 그래서 유카와는 1947년 어떻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있다. 이때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세계대전에 지고 나서 굉장히 의기소침했는데 유카와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가지고 이때 이제 일본이 물리학이 아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준 그런 사건이었죠. 이 사람은 윌슨과 러더포드의 지도를 받은 사람인데 사진 에멀션, 이게 바로 기본 입자, 미세계 입자를 이제 검출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주에서 내려오는 그런 입자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1938년 높은 산 꼭대기에 벌룬에다가 사진 에멀션을 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록된 것을 나중에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중간자 파연을 발견했는데 아까 구름 상자에서 나온 트랙처럼 사진 에멀션에도 이런 트랙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요 파이 매전이에요. 파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 파이 마이너스가 저절로 파이 매전보다 질량이 더 작은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로 분개가 됩니다. 이제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여기까지 쭉 와가지고 여기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전자와 뉴트리노로 바뀌는데 이렇게 전자와 뉴트리노로 바뀌어서 여기서 관찰된 요 세 개 파이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전자 이런 것들을 관찰한 거를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파이 마이너스가 생겼고 이 파이 마이너스의 질량은 유카와가 예언한 것과 똑같고 이놈이 행력을 매개하는 그런 성질을 갖는데 알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행력의 매개 입자를 찾아냈고 행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미세계 입자들, 우리 솔입자, 기본 입자가 양성자, 전자, 중성자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과 같은 종류의 다른 입자들도 또 존재한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요 세 개만으로 모든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입자들도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론적으로 예언이 됐고 디렉과 유카와에서 그 다음에 실험으로도 이렇게 발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구름상자와 사진 에멀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